그때 그 시절 회령의 겨울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그저 죽지 못해 장마당을 기어다녔지요. 저와 동생 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옥수수 가루 한 줌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신 뒤로 저희 남매에게 세상은 잿빛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굶주림이라는 게 배가 고픈 차원을 넘어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을요. 장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부 보안원들의 군화 소리였지요. 툭툭 바닥을 울리는 그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은수가 배가 너무 고프다며 삐쩍 마른 손으로 길가에 떨어진 콩알갱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가죽 장화를 신은 보위 부원들이 나타나더니 아무 죄 없는 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장마당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짓밟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지요. 여기서 이렇게 개처럼 죽느니 차라리 저 강을 건너 자유라는 곳으로 가보자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희는 낡은 비닐봉지에 썩은 옥수수 몇 알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두만강변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살얼음이 낀 강물은 검은 뱀처럼 굽이쳐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비추는 투광기 불빛이 강물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은수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녀석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불빛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될까요? 은수가 제 품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작은 목소리로 오라버니, 저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은수의 등을 다독이며 서둘러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끝에 닿는 차가운 강물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보위부원들의 고함소리와 총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공포에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강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강변을 비추는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백색 섬광이 우리를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꼼짝없이 발각된 것이지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탕 하는 총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 저편 기슭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죽음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젖은 몸을 이끌고 낯선 땅의 흙을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우리가 건너온 두만강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고 이제는 돌아갈 곳조차 없는 우리 남매의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북풍이 두만강 골짜기를 휘감아 돌던 그날 밤을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뼈를 깎는 추위라는 말이 뭔지 굶주림에 지친 몸으로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지요. 강 건너 중국 땅의 불빛은 마치 손만 뻗으면 닿을 듯 아른거렸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은 두만강은 죽음의 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물은 완전히 얼지 않아 군데군데 시커먼 물살이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지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장이 쩍쩍 소리를 내며 깨질 듯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순찰하던 국경경비대의 불빛이 강바닥을 훑고 지나가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는 고함과 함께 허공을 가르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 총알이 귓가를 스치며 얼음판에 박히는 파편이 얼굴을 때렸지요.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배를 땅에 붙이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죽으면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영영 볼 수 없다는 공포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얇은 얼음판 위로 엎드려 기는데 차디찬 얼음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살점이 달라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이어졌고 강 건너편 중국 쪽 숲은 그저 까마득한 어둠뿐이었지요. 한 걸음, 아니 한 번의 몸짓마다 죽음과 삶이 오가는 길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로 붉은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얼음 구멍에 빠질 뻔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얼음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반드시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온몸이 얼음덩어리가 되어갈 즈음 마침내 손끝에 딱딱한 흙과 감촉이 닿았습니다. 북한 땅이 아닌 종성이 들리지 않는 낯선 무치였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풀숲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차갑게 얼어붙어 흐르고 있었지요. 중국 땅에 흙냄새가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참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붙어 얼어붙기 시작하자 오한이 몰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인지 아니면 나를 잡으러 온 또 다른 추격자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 낯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은 또 다른 거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변의 산골은 차가운 늪지대 같았습니다.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죽음의 냄새가 났죠. 브로커 김 씨는 우리를 데리고 낡고 허물어진 배가로 들어섰습니다. 창문은 죄다 깨져서 헝겊으로 대충 막아두었고 바닥에는 쥐가 파먹다 남은 썩은 집더미만 가득했죠. 김 씨가 문을 닫으며 낮게 읊조리더군요. 여기서 꼼짝 말고 숨어 있으라고. 밖에서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숨도 크게 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은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배가 안은 더 짙은 어둠이었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며칠을 버텼습니다. 배가 고픈 건 참을만 했어요. 북한에서 이미 겪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언제든 공안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그 끝없는 공포였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제가 곁에 있던 동생의 손을 꽉 쥐면 녀석은 제 품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녀석의 몸이 덜덜 떨리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죠. 한 번은 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웅웅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막고 벽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걸 알면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하실지, 혹여나 보이부 놈들이 집을 뒤집어 엎지는 않았을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맺혔지만 밖으로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또 죽여야 했으니까요. 김 씨는 하루에 한 번씩 썩은 찐빵 몇 개를 던져주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문을 열 때마다 밖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는데 그 냄새가 꼭 자유의 냄새 같으면서도 동시에 묘지의 냄새 같더군요. 며칠째 씻지도 못해 몸에서는 쉰내가 났고 쥐들이 발등 위로 지나가는 기분 나쁜 감각이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남조선에만 닿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지옥도 견딜 수 있다고 서로를 다독였죠. 어느 날 밤 김 씨가 예정보다 일찍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우리 보찜을 챙기라고 손짓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낌새를 챈 모양이더군요. 배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산바람이
그제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김씨의 등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 소리조차 총소리만큼 크게 들리던 그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폐가의 그림자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세상은 숨을 죽입니다. 하지만 제게 밤은 그저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오기 전 고향 마을에서 보초들이 밤마다 집 주위를 돌며 내뱉던 그 낮은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은수는 요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정체모를 부스럭거림. 그리고 바람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 때문이지요. 어젯밤에도 은수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밖을 내다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우리를 찾아낸 것일까? 국경을 넘을 때 떼어놓고 온 가족의 얼굴이 겹쳐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시겠습니까?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이웃의 인기척조차 총구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영호 형님은 은수를 안심시키려 애쓰지만 사실 형님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새벽 형님은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가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가 보았는데 폐가 뒤편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군화 자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건 이 동네 사람들이 신는 평범한 운동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밑찬이 딱딱하게 굳어 흙을 깊게 파낸 훈련받은 자들의 흔적이었죠. 형님은 그 자국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한 대 입에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금연을 하던 분인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괜찮다고 고라니가 지나간 자국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형님의 눈빛은 이미 깊은 전장에 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겪었던 그 감시와 추격의 기억이 다시금 우리를 옥죄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라는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서늘한 압록강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살을 내는데 은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맞냐고. 저들이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려 하는 건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차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창밖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언젠가 우리를 덮칠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영호 형님은 이제 집안의 모든 문단속을 다시 확인하고 낡은 칼 한 자루를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 우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저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가운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날카롭고 불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요. 그림자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밤 창고 구석에서 들려온 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국경을 넘다 잡혀온 누군가가 지르는 뼈가 깎이는 듯한 절규였지요. 저는 틈새로 눈을 들이밀고 밖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과 더 끔찍하게도 먼저 탈북했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 동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상품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팔려가는 이들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곳으로 끌려가거나 장기까지 털린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인신매매단 앞잡이 노릇을 하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아니 어쩌면 더 비참한 꼴을 면하기 위해 제 형제들을 짐승처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셨습니까?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고향 동무의 목을 조르던
그 살기 어린 눈빛 말입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우리가 건너온 두만강보다 더 깊고 차가운 지옥에 떨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은신처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쇠파이프를 든 사냥꾼들이 우리를 찾으려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다녔고, 안에서는 공포에 질린 탈북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입을 막고 벽에부터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리더군요. 갑자기 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걷어차는 소리였지요. 쾅! 쾅 소리가 날 때마다 낡은 나무 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뾰족하게 갈아놓은 쇠붙이를 꽉 쥐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추운 겨울날 감자 한 알을 나눠주던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 죽더라도 이대로는 죽지 않겠다는 도끼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녀석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강 건너편 마을에서 함께 굶주림을 견뎠던 그저 평범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놈은 이제 인간의 얼굴을 잃고 짐승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놈이 저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는 살인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놈의 발치에 놓인 낡은 기름 등잔을 발로 찼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낡은 창고 안으로 번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밖에서는 놈들이 당황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뜨거운 열기가 닿았지만 돌아볼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냥당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짐승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쥐륵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낯선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더군요.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잠을 잘 수 있느냐고요. 글쎄요. 제가 사람을 죽인 그날 밤 제 손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쇠비린내와 섞인 그 끈적한 느낌이 아직도 손마디마다 박혀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은수의 숨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좁고 습한 은신처 구석에서 덜덜 떨며 저만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저 하늘 위로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추격자들이 들이닥친 건 새벽녘이었습니다. 밖에는 살을 내듯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함경도의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살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더군요. 놈들은 개처럼 킁킁거리며 우리가 숨어있던 폐가 안을 뒤졌습니다. 저는 낡은 식칼 하나를 쥐고 문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가워지더군요. 첫 번째 놈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찰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살인이 아니라 사냥이었죠. 놈의 목덜미를 찌르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놈의 눈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손을 떨며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동생을 보며 흙까지 씹어먹던 그 시절을 겪고 나니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그저 질긴 가죽과 뼈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더군요. 두 번째 놈이 총을 꺼내려 할 때 저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놈의 손목을 꺾고 칼을 쑤셔 넣었습니다. 놈이 제 얼굴에 피를 뱉으며 눈을 부라렸지만 저는 그저 놈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죽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렇게 속으로 읊조리면서요. 놈이 축 늘어지고 나서야 방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은수는 그 광경을 보고도 비명 하나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작고 마른 손을 뻗었죠. 저는 그날 밤 인간임을 포기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고향의 영호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눈을 한 괴물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경을 넘기도 전에
차가운 시체가 되었을 텐데요. 저는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지고 놈들의 주머니를 뒤전 남은 식량과 약간의 돈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저 멀리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놈들의 동료들이 더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겠지요. 저는 은수의 손을 잡고 캄캄한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밟히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크게 들렸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어둠 끝에 정말 자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저는 은수를 지켜냈습니다. 그것 하나면 제 인생이 어떻게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것을요. 저기 멀리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번쩍입니다. 이제 다시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남한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제일 먼저 들린 소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마치 북한 보위부의 경보음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오더군요. 여기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공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제게 자유는 피비린내 나는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제가 등 뒤에 남겨두고 온 것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평생 모를 겁니다. 요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 너머로 낯선 이들이 서 있습니다. 분명히 혼자 있는 가게인데 낡은 인민복을 입고 눈 한쪽이 터진 그 사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두만강 얼음판 위에서 제 칼날을 맞고 쓰러지던 그놈의 눈빛,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마지막 숨소리가 판청처럼 귓가를 파고듭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말수적은 새터민 청년이라 부르지요. 친절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다는 듯 시선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바코드 스캐너가 어제까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날카로운 사냥용 칼과 겹쳐 보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롭습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어두운 폐가로 돌아갑니다. 습기 찬 흙냄새와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살기 위해 서로의 목을 겨누어야 했던 그 끔찍한 생존의 현장이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보위부의 감시망을 뚫고 나올 때 그 긴박함보다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를 옥죄어오는 죄책감이 훨씬 더 숨막히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은 텔레비전에서 고향의 풍경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깡마른 아이들이 옥수수대를 씹으며 걷던 그 척박한 길. 저는 그 길 위에서 죽어간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들을 죽였고 그들의 죽음 위에 제 자유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과거는 잊고 미래를 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잊겠습니까? 밤마다 제 손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붉은 환영들이 이제는 제 방 안까지 들어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어제는 길가에서 누군가 툭 치고 지나갔는데 순간적으로 본능이 튀어나와 그 사람의 목덜미를 낚아챌 뻔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나는 이곳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이 자유라는 것이 애초부터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환영일 뿐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속삭이고 누군가는 내일을 꿈꾸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저를 노려보는 죽은 자들의 눈동자를 피해 구석으로 몸을 웅크릴 뿐입니다. 차라리 그 지옥 같던 강가에서 저도 함께 얼어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그런 나약한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오늘도 저는 환영과 함께 잠을 정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다시 어떤 망령이 서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남들은 대한민국에 왔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텔레비전 소리 들으며 잠드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몸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제 정신은 여전히 그 칠흑 같은 두만강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에 던져지니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거꾸로 나를 덮치기 시작하더군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냄새가 납니다. 썩은 강물 냄새, 짐승의 털 냄새, 그리고 누군가 죽어갈 때 내뱉던 그 비릿한 피 냄새 말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풀뿌리를 뜯고 감시망을 피하느라 숨을 죽이던 그 시절에는 인간의 도리 같은 건 사치였지요. 하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남을 밀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의 마지막 식량을 빼앗았던 그 기억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괴물짓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괴물이 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없었으니까요. 배급제라는 이름의 굶주림, 보이부의 서늘한 눈초리,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야 살 수 있는 그 짐승 같은 환경이 우리 모두를 조금씩 괴물로 깎아 만들었다는 걸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공포가 아니라 그 공포가 내 안에 남겨놓은 상처라는 사실을요. 어제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북한에서 알던 사람과 닮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탈북해서 여기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그를 여기서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던 짐승의 시절을 등에 지고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괴물과 씨름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갑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참 성실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더 넓은 감옥으로 옮겨온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눈이 시립니다. 저 빛 아래서 평온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환경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삶을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다시 그 거친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던 제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요. 이 지독한 어둠은 대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이제는 그저 조용히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안의 괴물을 잠재우고 비로소 고향의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날 말입니다.